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타까운 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30대 젊은 한인 부부가 자신들이 운영하는 일식당으로 출근하는 길에 차 안에서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가 갑자기 뛰어오면서 무차별 총격을 가해서 임신 중이던 부인이 사망했고요. 남편과 2살짜리 아들은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뱃속의 아이의 운명까지도 갈라놓은 이 비극적인 사건을 접한 지금 시애틀 한인사회 그리고 피해자들의 친구들은요, 현재 이 온라인 모금 사이트인 고펀드미에서 남은 가족들을 돕기 위한 모금 운동을 지금 펼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 사건은요,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볼 점도 많고 사실 매우 심각한 사건입니다. 또 고펀드미의 피해자의 친구가 기고해서 올려놓은 호소문이 지금 전 미국을 울리고 있기도 합니다. 해서 이 소식은 조금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 마지막 뉴스로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바쁘지 않으시다면 오늘만큼은 이 소식까지 꼭 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작은요, 기분 좋은 굿뉴스로 우선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자폐증을 앓고 있는 한인 청년이 기네스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1살의 미주 한인 청년 맥스 박 군이 그 주인공인데요. 맥스 박 군은 롱비치에서 열린 큐브 세계대회에서 불과 3.13초 만에 333 이 큐브를 모두 맞춰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현장에 있던 기네스 월드 레코드 측은 맥스 박 군이 지금까지의 세계 기록인 3.47초를 깨뜨리고 세계 신기록을 달성했다라고 공인을 했습니다. 맥스 박 군은 당시에 그야말로 순식간에 이 큐브를 다 맞췄습니다. 특히 점수판에 박 군의 기록이 3.13초로 찍히자 그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은 큰 함성을 지르면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맥스 박 군에 대해서는 감동적인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는데요. 자, 우선 그 스토리를 전해드리기 전에 당시 우승 순간 보시겠습니다. 큐브를 맞추기 전,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시간을 카운트하기 전에 잠시 그 큐브를 살펴보다가 갑자기 눈 깜짝할 순간에 큐브를 다 맞춰버리는 장면입니다. 함께 보시죠. 네, 정말 순식간이죠. 한편 이 세계 큐브 대회에 혜성처럼 등장한 이 맥스 박 군은 이제는 세계를 호령하는 챔피언이 됐습니다만은 사실은 놀랍게도 이 2살 때 중증 자폐증 진단을 받은 그런 청년입니다. 진단받았을 그 당시 평생 돌봄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의사의 말을 들은 박 군의 부모는 자폐증 증세를 완화시키고 또 정서 발달에도 도움을 준다라고 알려진 이 큐브를 가르치게 된 것이 그 시작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박 군은 그 큐브에 엄청난 재능을 보였고 결국 각종 큐브 기록을 갈아치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7년 대회에서 박 군은 오랜 시간 동안 세계 큐브계를 지배해온 호주 출신의 챔피언 펠릭스 잼덱스를 따돌리고 우승을 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당시 기록은 세계 기록은 아니었기 때문에 챔피언은 그때 등극을 한 것이었고요. 세계 기록은 이번에 갈아치운 것입니다. 이 같은 그의 사연이 알려지자 넷플릭스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넷플릭스는 2년 전에 방영하기도 했습니다. 이 박군의 엄마인 미키 박 씨는 아들이 아주 어렸을 때 물병도 열 수 없어서 미세한 운동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찾아왔는데 이 큐브 맞추기가 좋은 답이었다라면서 아들이 이 큐브를 잘하는 것은 사실 중요하지도 않았었으며 대회에 나서는 것은 그저 보너스일 뿐이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대부분의 부모들은 A 학점을 받아오는 아이들을 자랑스러워하는데 나는 우리 아이가 큐브를 맞추기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당시에는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랐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 면에서 자랑스러운 우리 한인 청년 이 맥스 박 군의 소식을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속보 하나 간단하게 전합니다. 노사 갈등 장기화로 인한 노동자들의 태업으로 물류 적체가 빚어졌던 미국 서부 항만에서 이 노사 간의 협상이 잠정 타결됐습니다.
서부 항만 노조와 선주협회는 어제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6년간의 새로운 계약에 잠정적으로 합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도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번에 그 노동부 장관에 지명된, 그러니까 아직 최종 임명되지는 않은 이 노동부 장관 지명자의 노력이 화제를 낳고 있는데요. 그 노동부 장관 지명자는 우리와 비슷한 얼굴을 가진 중국계 줄리 수라는 여성입니다. 이번 노사 합의에는 노동계와 대화 경험이 풍부한 이 줄리 수 장관 지명자의 역할이 컸다라고 노사 양측이 똑같이 인정을 했습니다. 인권 변호사 출신인 줄리 수 지명자는 캘리포니아주 노동장관을 지낸 바 있으며 2021년 7월 노동부 차관으로 발탁돼서 일해 오다가 지난 3월 장관이 사임하면서 후임 장관으로 지금 지명돼 있는 상태입니다. 줄리 수 지명자가 상원 인준을 받으면 이 바이든 내각의 첫 번째 아시아계 장관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네, 한인들도 많이 찾는 LA 지역 대표 해변, 이 산타모니카, 그리고 마리나델레이, 이 두 곳의 수질 상태가 매우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나서 여름철 물놀이를 계획하는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특히 산타모니카 비치의 경우 캘리포니아주에서 수질이 가장 나쁜 해변으로 꼽히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해안 수질을 평가하는 환경단체인 힐 더 베이가 발표한 캘리포니아주 해변 수질 평가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산타모니카 해변이 가주 전역에서 수질 상태가 가장 나쁜 해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작년에 가주 해변의 수질 상태를 분석한 것으로 가주 400여 곳의 해변 가운데 95%는 평균 A나 B 등급으로 비교적 양호한 수질 점수를 받았지만 유독 유명한 해변에, 잘 알려져 있는 그런 해변의 수질만이 최악으로 평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산타모니카와 이 마리나델레이 등 유명 해변은 C등급 또는 그 이하의 수질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바닷물 샘플의 오염 수준이 심각한 상태임을 보여주는 등급입니다. C등급 그 아래는. 자, 해변 수질은 A부터 F등급까지 있는데요. C등급 이하의 수질을 평가받은 해변가에서는 사실상 물놀이를 자제해야 한다는 그런 물놀이 자제 권고가 발령됩니다. 그러나 이제 물놀이가 가장 많은 곳이 바로 산타모니카 해변이라는 그런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변 수질이 가장 낮은 F등급을 받은 이 캘리포니아 최악의 수질 해변 순위 그 목록을 보면요, 우리가 낯익은 잘 아는 산타모니카라는 이름이 1위에 올라 있습니다. F등급을 받은 것입니다. 해변 수질을 조사한 힐더베이는 지난해 연말부터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이 해안에 그 포함된 박테리아 수치가 크게 올라갔고, 또 일부 하수 처리장의 오염 물질이 그쪽으로 바다로 즉각 배출됐을 뿐만이 아니라 또 야생 동물들의 배설물도 이 박테리아 수치 상승에 기여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산타모니카 해변에서의 물놀이는 절대 하지 않기를 권고한다라고 강력하게, 시민단체니까 강력하게 그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네, 테슬라의 판매 전망이 아주 나쁘게 나왔습니다. 테슬라의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4년 안에 지금보다 크게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월가에서 나왔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애널리스트들은 최근에 발표한 한 보고서에서 테슬라의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2026년까지 18%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테슬라의 작년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62%로 추정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4년 이내에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하락될 것이다 라는 전망인 것입니다. 같은 기간 동안 이 포드와 GM 등 이 전통적인 자동차 업체들의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각각 10% 후반대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자, 포드와 GM은 지난해 각각 8% 그리고 5%의 미비한 시장 점유율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동안 이제 전통적인 내연기관 자동차를 만들어 온 대표적인 회사 포드와 GM 등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점차 이 전기차의 차종을 늘리면서 친환경차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기존 자동차 업체들 대 그다음 테슬라 등 신규 전기차 업체, 그러니까 기존의 내연기관을 만들던 포드나 무슨 쉐보레, GM 등 이런 자동차 업체들을 합친 그룹 대 테슬라나 또는 그 외 뭐 리비라 등 새로 나온 그런 전기차로 탄생한 그런 업체들, 그런 업체 그룹, 이 비교를 해보니까 그런 시장 점유율 구도가 지금은 35대 65 정도의 구도를 갖고 있는데요. 이게 앞으로 한 4년만 지나면
70대 30으로 완전히 역전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텍사스 주정부 차원에서 수십 명의 불법 이민자를 태운 버스를 일방적으로 LA에 보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버스의 문을 열자 불법 이민자들이 우르르 쏟아져 내렸습니다. LA에서요. 어디서 그 버스는 왔냐? 텍사스에서 온 버스입니다. 텍사스주의 그렉 에버트 주지사는 이와 관련해서 LA는 스스로 Sanctuary City, 즉 불법 이민자들을 잘 보듬는 피난처 도시라고 선포하지 않았느냐? 라면서 그래서 불법 이민자 그룹을 버스에 태워서 LA 다운타운 유니언역에 내려줬다 라고 밝혔습니다. 텍사스에서 보낸 불법 이민자 그룹은 어린이를 포함해서 모두 42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최연소자는 2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국적은 베네수엘라, 온두라스, 과테말라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렉 에버트 텍사스 주지사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멕시코와 국경을 접한 텍사스의 우리 소도시에는 바이든 현 대통령이 불법 월경에 대한 보안 강화를 거부함으로써 이 멕시코에서 수시로 넘어오는 수천 명의 불법 이민자들로 넘쳐나고 있다. 우리는 그래서 고통받고 있다라면서 현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그렉 에버트 텍사스 주지사는 이어서 LA는 불법 이민자들이 가고 싶어하는 주요 도시 아니냐? 특히 LA시의 지도자들은 피난처 도시로 선포를 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라면서 때문에 텍사스주는 바이든 대통령이 국경 수비를 더욱 강화할 때까지 이 같은 조치를 계속해서 해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LA에 도착한 그 불법 이민자들은요, 차이나타운에 있는 한 크로아티안 성당으로 옮겨졌고 인도주의의 단체에서 이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 등을 제공하는 것을 받으면서 일단 며칠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티켓마스터를 소유한 회사 라이브 네이션, 그리고 티켓 재판매 업체인 시트킥, 그리고 에어비앤비 등의 대표를 백악관으로 불러서 회의를 하면서 또 오찬을 함께 하면서 많은 말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한 말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앞으로 각종 수수료 부과에 있어서 투명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all-in, 소위 모두 포함된 가격 정책, all-in policy, all-in 정책이라고 부르면서 다른 업체들도 이 정책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티켓 업체들은요, 주문한 금액에 대해서 30% 정도의 수수료를 부과하는데요. 이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이 주문하는 과정에서는 보이지 않게 해놓고 있다가 마지막에 결제할 때 이를 탁 부과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소비자들을 좀 혼동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한 올인 팔러시, 이 올인 가격 정책이 도입되면 주문 전에 수수료를 포함한 전체의 가격을 미리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차이점이 있게 됩니다. 지난 2021년 유명한 영화배우 알렉 볼드윈이 그 제작하는 영화 러스트라는 영화의 그 촬영장에서 실탄이 장전된 총의 격발로 인해서 촬영 감독이 사망한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잘 아시죠, 이 사건? 그래서 이 영화 촬영 당시에는 뭐 아시다시피 당연히 공포탄이 사용돼서 촬영을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 그리고 충격으로 많은 미국인들이 이 사건 수사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무기 소품 관리자의 치명적인 과실 가능성을 어제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법원에 제출된 한 서류에서 영화 러스트 촬영장의 무기 소품 관리자였던 헤나 구티에레즈가 이 촬영 리허설에 사용될 총에 공포탄 대신에 실탄을 장전할 당시 숙취에 시달렸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는 숙취에 시달리는 그 상황 속에서 공포탄 대신에 실탄을 잘못 넣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증인들도 비슷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증인들은 이 실탄 관리자, 무기 관리자인 리드가 영화를 촬영하는 동안 저녁에 술을 많이 마셨고 술이 깨지 않은 상태로 아침에 출근한 적도 많았었다라고 증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리드는 지난 1월 과실치사 혐의로 제작자인 알렉 볼드윈과 함께 기소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후 이 알렉 볼드윈에 대해서는 기소를 계속 유지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라면서 기소를 일단 잠정 취하했습니다. 하지만 그 리드에 대한 기소는 취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이제 이 재판이 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한국에서는 조만간 하늘을 날아다니는 자동차, 어찌 보면 뭐 하늘을 나는 택시 뭐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하늘을 날아다니는 자동차를 타고 출근을 하거나 그 에어 택시를 타고 한라산 등지를 둘러보는 관광 장면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자, 빠르면 그것도 2년 내에 가능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비행형 이동 수단을 의미하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 이 어반 에어 모빌리티라고 하는데요. 줄여서 UAM이라고 부릅니다. 이 UAM을 2025년도에 도입한다라는 계획입니다.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은 승용차로 간다면 1시간 이상 걸리는 그런 도시 내에 30 내지 50km 이동 시간을 20분 아래로 단축하게 됩니다. 높이, 고도와 그리고 어떻게 가는지 그 경로 등은 기존 헬리콥터, 기존의 헬기와 유사하게 이제 배정을 한다고 하고요. 또 배터리 동력을 활용해서 탄소 배출이 전혀 없다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한국 정부는 내년까지 테스트를 실시하고 2025년 최초 서비스를 도입해서 2030년부터는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수도권 내에 UAM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 노선도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노선은 고양 킨텍스에서 김포공항까지의 14km 구간으로 정해졌습니다. 고양 킨텍스라는 게 어디입니까? 이제 우리가 고양시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산이잖아요. 거기에 있는 그 컨벤션 같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고양 킨텍스라고 부르는데요. 즉 일산에서 김포공항까지 14km 노선을 UAM으로 시속 300km로 운행을 한다면,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 3분이면 도착합니다. 인천시는 뿐만 아니라 이제 168개 섬을 모두 일일 생활권으로 묶어버리겠다라는 그런 청사진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2040년부터는요, 인천국제공항을 시작점으로 해서 5개의 노선을 구축할 계획으로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한국 갈 때 인천공항에 일단 내려서 짐이 뭐 너무 무거운 짐이 너무 많지만 않다라면 이 하늘을 나는 UAM 그 일종 하늘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에서 서울 시내까지 그냥 1-20분만 아니면 들어갈 수 있게 될 그런 전망이, 그런 계획이 지금 수립되고 있는 것입니다. 머지않은 미래, 가까운 미래의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약간은 우울한 소식인데요. 미국 성인 약 5명 가운데 1명꼴로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별로 이 편차도 많이 컸습니다. 질병예방통제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50개 주 18세 이상 성인 약 40만 명을 대상으로 우울증 발병 여부를 조사한 결과 우울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라고 답한 비율은 18.4%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편차가 컸는데요. 예를 들어서 동부 지역이 웨스트 버지니아가 27.5%로 우울증 진단을 받은 비율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와이가 12.7%로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자,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우울증 진단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울증 진단이 높은 지역을 좀 보면 웨스트 버지니아에 이어서 켄터키주가 25%, 테네시주 24.4%, 아칸소주 24.2% 순으로 높게 집계됐고요. 반대로 우울증이 비교적 낮은 곳은 하와이에 이어서 캘리포니아주 13.9%, 일리노이 15%, 뉴저지 15.6% 순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성별로 보면요, 남성 13.3%, 여성 24%로 남성보다는 여성들의 우울증 진단율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14.2%, 그리고 18세에서 24세 사이의 소위 젊은 세대가 21.5%로 젊은 층의 우울증이 더 심각하게 나왔습니다. 나머지 나이대도 보겠습니다. 25에서 44세 사이는 19.9%, 45에서 64세 사이는 18.4%로 나왔습니다. 네, 우울한 소식에 이어서 이번에는 좀 끔찍한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버드 대학 의과대학의 영안실 관리자가 해부 실습용으로 기증된 시신의 일부를 훔쳐서 팔다가 붙잡혔습니다. 이건 뭐 우울하고 뭐 비극적인 걸 떠나서 정말 끔찍한 소식입니다. 이 펜실베니아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된 기소장에 따르면 올해 55살 된 세드릭 로지라는 사람은요, 하버드 의대 영안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해부를 마친 시신에서 머리, 뇌, 피부, 뼈 등 신체 부위를 몰래 빼돌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와 공모를 해서 훔친 신체 부위를 뉴햄프셔 주에 있는 집으로 옮겼다가 구매자들에게 팔아넘겼습니다.
2020년 10월에는 시신 두 구에서 빼돌린 얼굴 부위를 $600에 팔았고요. 2019년에는 $1,000를 받고 시신의 머리 부분을 팔기도 했습니다. 그는 구매자들은 하버드 의대 영안실로 내려가서 구매 대상을 직접 고르게 하는 등 엽기적인 행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연방검찰은 이들 부부가 신체 부위 거래로 한 명의 구매자한테서만 봐도 39차례에 걸쳐서 $37,000 이상을 받은 기록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들 부부에게 신체 부위를 그렇게 구매한 사람들은 이를 다시 또 다른 구매자에게 되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 일부는 펜실베니아 주에 사는 남성에게 사람의 피부 등을 판매하고 $50,000를 받은 내역도 기록이 들통이 났습니다. 최종 구매자가 그럼 이를 구매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라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들이 신체 부위를 빼돌린 시신은요, 사실 해부 실습 등 그 교육 목적으로 하버드 의대에 기증된 것입니다. 해부를 마친 시신은 통상적으로는 화장을 거쳐서 유족들에게 돌려보내지거나 인근 공동묘지에 묻히게 됩니다. 자,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하버드 의대 측은 이 일로 기증자의 가족들이 겪게 된 심각한 고통에 대해서 크게 유감을 표시한다라고 공식적으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자, 영상 중간에 나가지 않으시고요. 여기까지 함께 와주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라는 말씀은 먼저 드리고 이제 마지막 뉴스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앞에서 예고해드린 시애틀의 30대 한인 부부의 그 비극적인 사건 피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자, 사건 내용은 일단 이렇습니다.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한인 부부가 묻지마 총격을 당해서 임신 8개월인 아내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3일 오전 11시쯤 시애틀 번화가인 벨타운 지역에서 테슬라 차량을 타고 있던 30대 한인 부부가 갑작스러운 총격을 받았습니다. 34살의 부인 에이나 권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머리와 가슴 등에 4차례 총상을 입고 사망했습니다. 아내는 임신 8개월째로 출산을 앞두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태아는 응급분만으로 태어나기는 했습니다만은 곧 숨졌다라고 병원 측은 밝혔습니다. 그리고 37살의 남편 권성현 씨는 팔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이날 사건은요, 벨타운에서 일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이들 부부가 교차로에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교차로에 정차해서 좌회전 시그널을 기다리고 있던 그런 중에 발생했습니다. 한 남성이 갑자기 다가가서 이 차에 타고 있던 이들 부부를 향해서 이유 없이 6차례 총격을 가했습니다. 범인은 범행 후 달아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이 30세의 범인은 지난 2017년 일리노이에서 살상무기에 의한 전과 기록이 있었으며 그는 체포되면서 그 시애틀에서 이번 사건을 저지르고 총격을 가한 후에 경찰에 의해서 체포되면서 I did it, I did it, 내가 했다를 반복해서 외쳤다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I did it을 반복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 경찰은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냥 이 사건에 내가 범인이다를 뜻하는 것인지 내가 생각해왔던 그 일을 해냈다 뭐 이런 뜻인지 경찰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것이 좀 드러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권 씨 부부 차에서 총을 먼저 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먼저 총을 쐈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경찰은요, CCTV를 확인한 결과 이는 사실과 달랐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영상을 보면 총격을 일으키기 전에 범인과 피해자들 간의 대화가 있거나 하는 등의 어떤 상호작용은 전혀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일종의 묻지마 공격이었거나 아니면 무슨 혐오 범죄거나 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경찰도 시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경찰 역시 범인을 상대로 증오 범죄 여부 등을 지금 수사 중에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지금까지 나온 팩트 뉴스고요. 이 사건 이후에 현재 한인 사회와 피해자 친구들의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남겨진 남편과 2살짜리 아이를 위해서 한인들의 온정을 보내자라는 운동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온라인 모금 사이트 고펀드미에 남겨진 그 남편과 아이를 돕자라는 캠페인이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 고펀드미의 사이트 주소는 제가 여기도 놨습니다만은 이 사이트 주소는 또 이 영상 설명란에 제가 추가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을 주실 분들은요, 그 링크를 눌러서 사이트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고펀드미 해당 사이트에 이번 사건의 피해자로 부인과 또 부인 뱃속의 아이를 잃고 2살 배기 아들과 남겨져 버린 남편 권성현 씨의 친구들이 올린 호소문이 지금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고펀드미에 적힌 내용 전문입니다. 제가 그 내용 전문을 좀 쭉 여러분들에게 가감없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내 친구가 무고하고 이해할 수 없는 총격으로 인해 삶을 잃은 이야기입니다. 권성현, 그리고 에이나 권, 또 사랑스럽고 활기찬 그들의 아들 수지는 시애틀 시내에서 사랑 가득한 가정과 사업을 성립하기 위해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 이 부부는 시애틀의 파크플레이스 마켓 옆에 열정적으로 일하는 식당을 개업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6월 13일 화요일 오전 11시 출근 중이던 그들은 시애틀 4번가와 레노라 거리의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준비하며 정지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순간 알 수 없는 총성이 울렸고 남편은 갑작스럽게 발생한 상황으로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못했지만 아내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그는 팔에 맞은 것들이 총알임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무작위로 마구 날아다니는 총알들을 모두 막은 줄로 생각했던 남편 권성현은 아내를 돌아보았을 때 그녀가 총에 맞고 위급한 상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절박하게 자신의 옷을 찢어 아내의 피를 멈추려고 하였고 즉시 하버뷰 의료센터 수술실로 이송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미소와 사랑스러운 성품을 가진 34살의 어머니와 그들의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딸은 비참하게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법원 문건에 따르면 임신 32주인 내 친구는 4번째에 걸쳐 총에 맞았습니다. 그녀는 병원에서 사망하였고 그녀의 태아는 잠시 생존한 뒤에 나중에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CCTV 카메라 영상에 따르면 내 친구들의 차량은 교차로에서 정지해 있었고 용의자는 빠른 속도로 운전석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차량에 다가오는 동안 그의 손에서 발사된 총이나 차창에서 나는 파편으로 인한 연기가 보였습니다. 권성현은 자신 주변에 누군가가 다가오는 것조차 알지 못했었습니다. 누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용의자인 코델 M. 쿠스비라는 사람은 전과가 있는 죄수로서 무기를 소지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사용된 권총은 도난 신고가 접수된 총기였습니다. 성현이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름다운 딸을 잃었으므로 또 깊은 슬픔에 지금 잠겨 있습니다. 그의 아들은 아직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2세 아이에게 이 비극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나는 친구가 아들의 3살 생일 케이크를 맞춤 제작하고 파티를 준비하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의 생일은 몇 주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가족을 최대한 지원하고자 합니다. 권성현은 현재 일하고 있는 그 식당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이며 동시에 아들을 부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 현재 장례를 준비하고 있으며 에이나의 가족을 한국에서 불러와서 그들이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딸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부를 도와주실 수 없다면 링크를 공유하고 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고펀드미 사이트에 올려져 있는 피해 한인 부부의 친구들이 올린 글을 가감없이 그 전문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안타깝고 비극적인 사건으로 순식간에 아내와 또 아내 뱃속의 아이를 잃고 남겨진 권성현 씨와 그의 2살 아들을 돕기 위한 이 고펀드미 사이트의 모금 캠페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또 도움의 손길을 뻗쳐주시고 아니면 이 링크를 지인들에게 많은 분들에게 좀 공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칩니다. 벌써 또 주말이네요. 모쪼록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없는 그런 주말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떤 대중 가수가 부른 노래처럼 별일 없는 그런 주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느새 이 별일 없는 것도 우리가 기원을 해야 하는 그런 세상이 됐나 봅니다.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편안한 그런 주말 보내기를 바랍니다. 영상 오늘 마칩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겠고 저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